미스터리나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로 일어난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다룹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에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그 전에에도 스냅챗을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여름 제가 14살이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한 친구와 스냅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서로 베스트 프렌드 목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를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동안 스냅을 보내지 않던 민준에게 장난스러운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아서 다시 또 웃긴 사진을 보냈습니다. 마침 앱을 켜둔 상태에서 그가 드디어 사진을 열어본 것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였다면 1분 안에 답장이 오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무슨 일이야? 라고 보냈더니 1분도 안 되어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죠. 무슨 일인지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러다 다른 친구와 문자로 대화를 나누던 중 민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친구가 민준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저는 민준 집 전화로 직접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고 민준과 통화해보니 정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민준의 폰을 주운 뒤 그의 스냅과 문자를 열어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자 민준은 겁에 질려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모든 메시지에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고 결국 민준의 번호로 스냅이 왔습니다. 스냅을 열었더니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기괴한 표정의 남자 사진과 함께 캡션에는 지금 갈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민준에게 전화해 우리가 사는 주소가 민준 폰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했더니 두 사람 다 주소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중에 그 남자로부터 너 예쁘다라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민준은 파인드 마이 아이폰 같은 기능을 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깼습니다. 무언가에 깼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빛이 번쩍하는 걸 보았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방 안이 유달리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창 쪽을 돌아봤을 때 갑자기 하얀 섬광이 방 안을 채웠고 어둠에 적응된 제 눈이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겨우 눈을 뜨자 창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가 반쯤 몸을 숙인 채 카메라를 들고 제 방 안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 몸을 웅크렸고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민준의 스냅에서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창문 밖으로 비집고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리는 사이 부모님이 들어왔고 다행히 그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핸드폰 위치 추적 끝에 그를 집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서 찾아 체포했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돌려받았고 저는 그 변태가 감옥에 간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챗을 주고받다가 일어난 짧지만 끔찍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어리다는 걸 밝히자면 저는 13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한 소녀를 좋아하게 되어 며칠 동안 서로 셀카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TV를 보다가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냈고 저는 무슨 일이야?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동일한 사진을 다시 보내왔는데 이번엔 별일 없는데 너는? 이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10초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는 백열의 침실과 창가에 서 있는 어둑한 실루엣까지 자세히 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창가에 있는 사람 네 오빠야? 라고 보냈고 그녀는 무슨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창가의 실루엣이 더 가까워져 있었고 유리창에 손이 닿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타이머가 다 끝나기 전에 스냅을 닫고 급히 그녀에게 누군가 네 창문에 있어 돌아봐 라고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 스냅을 거의 즉시 열어봤지만 그 뒤로 앱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집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부모님께라도 전화했을 텐데. 그러다 자정이 다 되어서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쯤에야 겨우 답장이 왔어요. 친구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죠. 창밖을 내다보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자마자 그대로 비명을 질렀대요. 그 비명 소리 때문에 20대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 길로 부모님 방으로 뛰어가서 아버지를 깨웠고, 아버지가 딸의 방에 가봤을 땐 활짝 열린 창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소름 돋는 건 만약 제가 그 친구 셀카 사진 너머로 우연히 창문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 창문 밖에 소름 끼치는 놈에게서 제 친구를 구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가 사라졌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냅챗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적인 사진이 유출되는 것 말고는 공포 이야기는 잘 떠올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 일이에요. 당시 저는 고3이었고 밤 10시에 부엌 식탁에 앉아서 몇몇 친구들과 스냅챗을 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러 들어가신 후였고요. 그때 스냅챗 알림이 하나 울렸어요. 헥터로부터 온 스냅이라고 뜨더군요. 제 주변은 헥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죠. 참고로 저는 남자라서 뭐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들이 사진 보내달라고 무작위로 스냅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바로 열어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대간 이 정체불명의 상대가 제가 지금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30분이 훌쩍 지났고 저는 그 스냅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바로 그 헥터라는 사람에게서 또 다른 스냅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번에는 바로 열어놨습니다. 첫 번째 스냅은 아주 어두운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이 사진에 저우 걸쳐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저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라는 것만 간신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밖에서 도로를 향해 찍은 거였어요. 사진이 어둡고 자글거려서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팔 하나가 도로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채팅으로 누구세요? 라고 쳤죠. 메시지는 바로 읽혔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친구 추가했길래 저도 맞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스냅챗 점수는 고작 5점이었고 제 모든 스냅챗 스토리를 다 보고 있더군요. 5분쯤 지났을까 헥터에게서 또 스냅이 왔습니다. 바로 열어봤죠. 이번에는 길 한복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거리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고작 2블럭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누구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분명 친구 중 누군가가 부계정 같은 걸로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죠. 장난칠 만한 친구 몇 명에게 문자를 보내봤어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헥터에게서 4번째 스냅이 도착했습니다. 스냅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스냅을 열었죠. 저희 동네 모퉁이에 있는 낡은 가로등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두 집 건너에 사는 친한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덩치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는 TV를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그 녀석에게서 또 다른 스냅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헥터의 이름과 함께 알림이 떴고 제 친구는 신나서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친구가 이번에는 스크린샷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스냅을 열자 사진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바로 앞마당에서 찍은 거였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고 우리는 동시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밖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친구에게는 앞쪽에 있으라고 하고 저는 뒷마당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에 헥터에게서 또 스냅이 왔어요. 이번에도 바로 열어봤는데 사진은 우리 집 뒷문이었습니다. 그 뒷마당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친구에게 뒤쪽으로 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실수였죠.
왜냐하면 제가 그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가 이미 마당 반대편에 있는 문으로 달려나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저는 그게 누구든 쫓아갔지만 거리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 헥터라는 놈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구는 한두 시간 정도 더 같이 있다가 돌아갔고 저도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물론 머릿속 한편으로는 헥터님이 스냅챗을 보냈습니다 라는 알림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1시간 넘게 침대에서 뒤척였죠. 결국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음으로 기억나는 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내 휴대폰에는 3번의 알림이 떴어요. 모두 헥토리 당신에게 스냅챗을 보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눌러보기가 두려워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확인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집 거실 창문, 두 번째는 주방 창문,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방 창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용자를 바로 차단했고 심지어 스냅챗 고객센터에 메일까지 보내 신고했습니다. 돌아온 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라는 복붙된 듯한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다시 문의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친구이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보이는 피부색과 사용자 이름을 보고는 낯선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학교엔 그런 외모를 가진 아이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헥토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어떻게 내 스냅챗 계정과 우리 집 주소까지 알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롭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